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자전거 교통 해제와 자전거 도시의 일부인데요. 도시교통 문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안, 그러면서도 또 현실적인 고민거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이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저는 같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글의 핵심 소재, 그러니까 중심 아이디어는 역시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줄이는 걸 넘어서요. 그래서는 calming traffic, 그러니까 교통 흐름을 그냥 좀 진정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removing it, 교통량 자체를 제거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게 핵심 출발점이죠. 제거요. 상당히 급진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bikes 또는 bicycles, 즉 자전거 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아, 자전거를 대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나요? 그래서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해서 extensive network of lanes and streets,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전용 도로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요. 네, 그런 인프라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motivates people to travel by bike.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도록 동기가 부여되고 또 거리도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안전 문제도 해결되고요. 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convert more automobile lanes. 기존의 자동차 차선들을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공간으로 더 많이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자동차 공간을 줄여서라도요. 확실히 자전거 중심 도시를 그리는군요. 네. 수광구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 딱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죠? 갑자기 nevertheless,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전환됩니다. 전환점이군요. 네, 여기서 필수 차량, 특히 delivery trucks, 배송 트럭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전거 중심 도시를 만들어도 이런 필수 차량 운행은 필요하다는 거죠. 하긴 배송 차량 없이는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배송 트럭에 대한 시각이 좀 독특하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배송 트럭 하면 시끄럽고 매연 나오고 그래서 애니머스, 반감의 대상이 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글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배송 트럭이 essential component to making cities greener,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정말요? 친환경적이라니?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근거로 배송 트럭이 efficient transporter of goods, 상품의 아주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들어요.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다. 아, 네. 예를 들어 트럭 한 대가 많은 물건을 싣고 한 번에 운반하는 게 여러 사람이 각자 자가용 몰고 쇼핑하러 다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이고 그래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 관점이군요. 여러 대의 승용차 이동을 한 대의 트럭으로 대체하는 효과.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배송 트럭이 지역 상점들의 물건을 잘 공급해주면 주민들이 굳이 멀리 운전해서 마트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Residents can walk rather than drive. 아, 집 근처에서 걸어서 장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전거 이용 장려와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이 서로 보완적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감소 제고라는 큰 아이디어가 글 속에서 removing it 1문장, reserve for bikes pedestrians 2문장, convert automobile lanes 4문장, 그리고 방금 말한 residents can rather than drive 8문장처럼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같은 개념인데 표현을 다양하게 써서 의미를 강화하는군요. 그럼 이 글의 논리 구조를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교통량 제거하고 자전거 타자 이렇게 좀 이상적인 주장을 하다가 네, 그렇죠. 방법이랑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그러다가 잠깐 근데 배송 트럭 같은 건 필요해 하면서 현실적인 제약을 딱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주장, 방법 결과, 확장, 전환, nevertheless, 제한, 예외, 부연 정당화 이런 식으로 딱 논리가 전개되죠. 그럼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길어지겠지만 자동차 교통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 같은 필수 차량 운행 역시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 다 들어간 요약이네요.
그럼 글의 요지는 자전거 친화 정책과 필수 차량 운송의 조화로운 균형 모색. 주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설계의 다면성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아주 좋습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자전거 천국으로 가는 길, 이상과 현실의 균형점 이런 건 어떨까요? 오, 괜찮은데요? 글의 고민을 잘 담은 제목 같아요. 오늘 살펴본 글은 정말 자전거가 넘실대는 푸른 도시를 꿈꾸게 하면서도 아 맞자 배송은 어떡하지? 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잘 짚어준 글이죠. 마지막으로 이 글은 배송 트럭의 효율성을 강조했는데요. 혹시 미래에는 또 다른 대안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어떤 거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뭐 지하물류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같은 거요. 그런 기술이 일반화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배송 트럭의 역할이나 의미도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지하 물류 시스템, 소형 로봇,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도시 물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죠. 오늘 논의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간 상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동 속도가 우리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흥미로운 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글의 시작부터 아주 명확해요. 핵심 주장에 딱 나오는데 The rate of speed,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determine the ability to process detail, 세부 사항 처리 능력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네, 속도가 빨라지면 디테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죠. 글 전체를 딱 꿰뚫는 아이디어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글에서는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져와요. In evolutionary terms, human senses are adapted to the speed while walking. 이 부분을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 자체가 원래 걷는 속도예요. 시속 한 5마일 이하, speeds of perhaps 5 miles per hour and under. 여기에 딱 맞춰서 진화했다는 거죠. 네, 그 속도에서 주변의 어떤 세부적인 정보들, 이런 걸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글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군요. 가장 빠른 경우, motorists, 운전자들을 예로 들죠. 이 사람들은 much more limited ability to process details라고 하잖아요. 훨씬 제한된 세부사항 처리 능력.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 little time or ability to appreciate design details. 그러니까 뭐 디자인 세부사항 같은 걸 감상할 시간이나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속도 때문에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 반대편에는 이제 가장 느린 경우 pedestrian travel, 보행이 있는 거고요. 이건 allows for the appreciation of environmental detail 이라고 해서 환경의 세부 사항을 감상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 여기서 그 on the other hand라는 말이 딱 중요하게 쓰였네요. 네, 그렇죠. 운전자랑 보행자를 명확하게 딱 대조시키면서 결국 속도와 인식 능력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 글의 핵심 논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딱 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사이 지점력 당연히 언급을 하죠. Joggers and bicyclists fall somewhere in between. 그러니까 조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행자보다는 빠르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만 ordinarily much slower than that of the typical motorist. 보통 일반 운전자들보다는 훨씬 느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속도하고 인식 능력의 관계가 그냥 딱 흑백 논리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속도에 따라서 인식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글을 읽다 보면 이 속도랑 세부사항 인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계속 다른 말로 표현되는 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rate of speed, speed, faster, slower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요. 또 세부사항 인식 이걸 표현할 때는 process detail, distinguish detail, appreciate design details, appreciation of environmental detail처럼 정말 다양한 어구를 활용하죠. 같은 개념인데 표현을 다르게 써서 강조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같은 개념을 다른 말로 계속 표현하면서 주제를 환기시키고 또 의미의 결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의미 흐름을 아주 단단하게 이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글이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 논리적인 흐름, 구조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글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핵심 원리, 즉 속도가 세부사항 인식 능력을 결정한다. Rate of speed determines ability to process detail. 이걸 먼저 딱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인간의 감각은 걷는 속도에 맞춰 진화했다. Adapted to the speed while walking. 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아, 원리 제시하고 근거 설명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입증하려고 가장 극단적인 사례 두 개를 대조하죠. 가장 빠른 경우, 운전자, motorists, limited ability. 그리고 가장 느린 경우, 보행자, pedestrian travel allows for appreciation.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간 사례, 그러니까 조깅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 joggers and bicyclists fall somewhere in between. 이걸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속도라는 변수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딱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글은 결국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주변 환경의 디테일을 잘 못 보게 되고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의 감각 시스템 자체가 원래 좀 느린 걷는 속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동 속도는 환경의 세부 사항을 인지하는 능력에 반비례하며 이는 인간의 감각이 걷는 속도에 맞춰 진화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이동 속도랑 환경 세부 인지 능력 간의 반비례 관계, 그리고 그 진화적인 근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제는 그럼. 글의 주제는 이동 속도가 환경 인식에 어떤 질과 폭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요. 재미있는 제목이 나올 것 같은데 제목이라.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속도의 눈, 움직임은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조각하는가 정도. 오, 괜찮은데요? 결국 이 글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세상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동 속도라는 그 요인 하나에 의해서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음에 길을 걷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하실 때 한번 의식적으로 자신의 속도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지금 이 속도 때문에 뭐가 더 잘 보이지? 혹은 뭘 놓치고 있지?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속도에 따라서 묘묘하게 달라지는 여러분만의 그 세상 풍경을 발견하는 것, 이게 아마 이 글이 주는 통찰을 직접 체험하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분석을 같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니멀리즘, 소유의 의미라는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미니멀리즘 하면 보통은 그냥 오, 물건 버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 감정적인 부분 또 오해 같은 것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저자가 뭘 말하려는 건지 그 핵심 주장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글이 딱 지적하는 게 그 미니멀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뭐랄까, 꼭 소중한 걸 희생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면으로 다루면서 문장들이 어떻게 착착 연결되는지, 또 주요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 그런 구조를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 시작이 The term minimalism gives a negative impression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딱 보이는 단어가 negative impression, 부정적 인상, 그리고 sacrificing valuable possessions, 그러니까 가치 있는 소유물을 희생한다. 네네.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에 대한 흔한 오해, 아 뭔가 소중한 걸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 부담감, 이걸 딱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This insecurity naturally stems from 이렇게 이어가요. 그 insecurity, 그러니까 불안감이죠. 이게 어디서 오냐? 바로 attachment to possessions, 소유물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this insecurity가 앞문장의 그 negative impression을 딱 받아서 그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애착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아, 그렇군요. 논리적으로 딱 이어지네요. 그리고 이어서 It is difficult to distance oneself. 이 문장은 이런 애착이
뭐랄까 되게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걸 좀 덧붙여 설명해 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being an emotional animal. 여기서부터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emotional animal,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주변 사물에 give meaning,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네, 의미 부여. 그래서 애착이 생긴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기서 보면 possessions, something, things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소유물이라는 개념을 반복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부정적인 인상은 애착 때문이고 또 그 애착은 우리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본성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원인 분석을 딱 끝내고 나서요. 글이 So the question arising here is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서 접속 부사 so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질문은 이거다 하고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그 질문이 뭐냐면 미니멀리즘이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hurt one's emotions. 그러니까 애착 때문에 슬픔 같은 걸 느끼게 한다면 굳이 왜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앞서 말한 애착이나 의미 부여 때문에 당연히 들 수 있는 질문이네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의 진짜 핵심이겠네요. is fundamentally wrong. Minimalism does not hurt emotions.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assumption, fundamentally wrong. 가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이거죠. 아,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네.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오, 단호하네요. 그럼 왜 안 해치는지 설명이 뒤따라 나오겠군요. 그렇죠. 바로 다음 문장. You might feel a bit sad, overcome by the joy of clarity. 불필요한 걸 정리할 때 feel a bit sad. 약간 슬플 수는 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은 잠깐이고 곧 overcome by the joy of clarity. 명료함의 기쁨으로 극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슬픔과 기쁨을 대비시키는군요. 네. sad라는 감정이랑 joy of clarity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딱 대조시키면서 미니멀리즘의 진짜 감정적 효과는 슬픔이 아니라 명료함과 기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럼 글이 미니멀리즘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오해를 확실히 풀려고 하겠네요. 맞습니다. Minimalists never argue. 이 부분. 미니멀리스트들이 뭐 현대 생활의 모든 편의, every convenience를 다 버리라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긋죠. 그럼 뭘 하라는 걸까요?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죠. They are of the view that you only need to eliminate stuff that is unused. 핵심은 eliminate stuff that is unused. 사용되지 않는 물건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아, 안 쓰는 물건. 네. 그러니까 뭐 가치 있는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쓰는 stuff, 물건들을 정리하라는 게 미니멀리즘의 본질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stuff도 앞에 나온 possessions, things랑 같은 맥락으로 쓰인 거고요. 이 마지막 문장이 글 처음에 나왔던 그 오해, sacrificing valuable possessions, 그거를 명확하게 딱 풀어주면서 글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전체 흐름이 정말 명확하네요. 처음에 오해를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애착, 의미 부여? 네네. 그러다 핵심 질문을 던지고 감정 상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대해 오해를 반박하죠. 전제가 틀렸다.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 결과, 명료함의 기쁨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미니멀리즘의 진짜 의미, 안 쓰는 것만 버려라를 딱 정의해주네요. 맞습니다. 아주 깔끔한 논리 구조죠. 오해 제시, 원인 분석, 질문 제기, 오해 반박, 진정한 의미 제시 이렇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possessions, things, stuff 같은 단어들이 계속 소유물을 가리키면서 의미를 연결해주고 negative impression, insecurity, hurt emotions, sad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랑 joy of clarity 같은 긍정적인 표현이 대비되면서 주제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어휘들의 연결과 대조가 글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보고 핵심 내용도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은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서 오히려 명료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얻게 해주는 거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요약입니다. 그럼 요지랑 주제,
제목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요지는 미니멀리즘이 감정을 해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걸 비워서 얻는 긍정적 효과, 즉 명료함의 기쁨을 강조하는 것, 이게 요지고요. 주제는 미니멀리즘과 감정의 관계,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미니멀리즘, 감정의 오해를 넘어 명료함을 찾다, 이런 건 어떨까요? 아, 좋네요. 오늘 이렇게 미니멀리즘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을 가진 글을 함께 뜯어봤는데요. 그냥 물건 줄이는 걸 넘어서 이게 우리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자의 통찰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그 명료함의 기쁨, joy of clarity라는 표현이 계속 남네요. 여러분에게는 명료함이 어떤 의미일지, 또 몰투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당장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이 글이 던진 질문이 있잖아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탐구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이사 스트레스와 아동 심리에 관한 글입니다. 짧지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이사가 아이들, 특히 어린 아동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 시작부터 이 중심 소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While moving is difficult for everyone, it is particularly stressful for children. 여기서 딱 눈에 띄는 부분이 particularly stressful for children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강도가 좀 다르다. 이 점을 딱 짚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 첫 문장이 이 논의의 초점을 모두의 어려움에서 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으로 아주 분명하게 옮겨줘요. 앞으로 나올 내용이 이제 아이들에게 집중될 거라는 걸 뭐랄까 예고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글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아이들 심리 상태를 딱 묘사해요. 예를 들면 lose their sense of security, 그러니까 안정감을 잃는 거, 또 feel disoriented, 혼란스러운 거, routine is disrupted, 일상이 깨지는 거, 그리고 all that is familiar is taken away, 익숙한 게 다 사라지는 거, 이런 표현들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앞에서 그냥 스트레스라고 했던 게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세상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정감, 익숙함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기반이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모든 아이가 다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해요. Young children ages 3 to 6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a move 이렇게요. 특히 3세에서 6세 사이 이 어린 아이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딱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 주죠. Their understanding at this stage is quite literal. 이게 핵심인데요. 이 시기 아이들의 이해 방식이 quite literal, 그러니까 상당히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them to imagine beforehand. 새로운 집이나 방 같은 걸 미리 상상하는 걸 좀 어려워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의 변화를 추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군요.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뒤에 나오는 아이들의 worries, 그 걱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 집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일까? 내 장난감들도 같이 가는 거 맞나? 이런 질문들이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자적 이해 그리고 불안감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 상황이랑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글을 이제 해결책의 방향으로 넘어가요. Important to establish a balance라고 강조하는데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균형이요? 뭐랑 뭐 사이의 균형인가요? 네, 바로 validating children's past experiences, 그러니까 아이의 과거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것하고 helping them adjust to the new place, 새로운 곳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입니다. 아, 과거 경험을 인정해주는 거랑 새로운 환경 적응을 돕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근데 과거를 존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opportunities to share their backgrounds, 이걸 제시하네요.
자신의 배경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게 respects their past, 그들의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전 경험,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역사를 인정해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배경을 공유하는 과정이 결국 contributes to building a sense of community, 즉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은 이게 essential for all children, especially those in transition, 모든 아동, 특히 변화를 겪는 아동에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해요. 과거 존중이라는 방법이 소속감 형성이라는 결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아하,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존중받으면서 나눌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뭐랄까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 이론으로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보면요. 문제 제기, 이사 스트레스 여기서 시작해서 대상 특정, 3에서 6세로 좁히고 원인 분석, 문자적 이해를 설명하고 구체적 현상, 걱정들을 보여준 다음 해결 방향 제시, 균형을 말하고 구체적 방법, 과거 공유 기회를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긍정적 효과,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귀결되는 아주 체계적인 전개예요.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한다면 이 글은 이사가 특히 3에서 6세 아동에게 그들의 문자적 이해 방식 때문에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므로 아이들의 과거 경험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환경 적응을 돕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 그리고 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글의 요지는 이사 과정에서 어린 아동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해하고 과거 존중과 미래 적응의 균열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주제는 이사가 아동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적응 지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사하는 아이 마음 어떻게 돌볼까? 라든가 아니면 흔들리는 아이들, 이사 스트레스와 공동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살펴본 글을 통해서 이사가 아이들, 특히 그 3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왜 더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다독여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존중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그 균형,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사를 경험하거나 앞둔 어린이가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균형점을 실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찾고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 외에 가정이나 학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이런 안정적인 전환을 돕기 위해서 어떤 좀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매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